노인 심리 이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얘기는요. 우선 노인들의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노년기 때 위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위기가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일까?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히 직장 내에 있는 스트레스가 아마 가장 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직장 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인들의 스트레스도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 주로 보내는 시간이 어느 공간입니까? 주거 공간일 겁니다. 또한 그 스트레스 중에서 우리 직장 다닐 때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몸이 점점 노쇠화되기 시작을 하겠죠. 거기에서 스트레스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 스트레스 요인으로 상실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실감 어떻습니까? 우리 대인관계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직장에서의 시간 보내던 것이 주거 공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뭘까요? 바로 역할 상실이라는 거죠. 그동안 자기가 맡았던 직책, 자기가 해왔던 업무 수행이 없어지고 집에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조직에서 가정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그 기존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상실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 선배님들, 이제 퇴직한 선배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선배님들 가끔가다 전화 오시면 이런저런 이야기 같이 하고 싶지만 직장 내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거처럼 직장에서 같이 근무할 때처럼 친밀감을 이해하기를 못 하실 거고 시간도 같이 못 보내실 겁니다. 거기에 따른 상실감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40대부터 노화가 이제 진행이 돼서 65세부터는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건강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갑자기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뭐 격하게 운동을 하셨을 때 어디가 아프다라고 생각 드시면 어떻습니까? 아, 거기 문제 있는데 괜히 찜찜하신 게 좀 있으시죠? 그 찜찜함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주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우리 생애주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요. 노년기 때 우리는 내가 은퇴한 집에서 사망할 것이라고 가정들을 대부분 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 노인분들의 큰 걱정은 뭐냐면요. 아래에 있는 경제 문제와 결부된다는 겁니다. 도심에서 은퇴를 하셨고 은퇴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주거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주거 문제는 대도심에 있을 경우 물가가 비쌀까요? 쌀까요? 근데 물가가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경제적 문제와 같이 봉착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주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노인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건강 문제에 있어서 몸이 불편하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택은 몸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주택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주거에서 이동 공간을 할 때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시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신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재무 파트에서 우리는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삶이라는 게 수명이 연장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경제 문제는 더 봉착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수명이 연장이 됐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돈이라는 거를, 은퇴자금이라는 거를 너무 활동계 시기 때 너무 많이 소진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경제 문제가 봉착을 한다는 거고, 특히 이 돈 문제에서는 우리가 은퇴 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 만나시면은 커피를 사시게 됩니다. 커피를 사시면 어떻습니까? 은퇴 전에 10,000원을 쓰는 거와 은퇴 이후에 10,000원을 쓰는 거하고는 그 크기와 그리고 돈에 대한 느낌이 소비의 느낌이 틀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의 은퇴하신 부모님들이나 선배님들 보셔도 아마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상실감과 연결을 했을 때 대인관계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많이 소원해졌고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떻습니까?
가족에게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가족과 다시 친해지려고 한다. 근데 아이들은 이미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기 시작을 했고요. 배우자도 저와 시간 보낸 게 있어서 그 친밀감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이라는 거를 상실감과 같이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노인들의 스트레스 요인은 이 5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인 중에서 또한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상실이나 건강 상실, 대인관계의 상실은 어떻습니까? 자아의 통합감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스스로 소속감이라는 것이 크지 않다라고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관계의 상실과 건강 상실은 주관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도 없어요. 몸도 아파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셉니까? 자존심이 커질까요? 네, 자존심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소외감이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노년기에 접어든다는 건요. 이득보다는 손실이 증가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스트레스 요인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엔 우리 여러분들께서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분들께서 어떻습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이런 상실감을 감소시키는데 주요하게 해결점을 주실 수 있다라는 점이죠. 다음으로 노인들의 심리 중에서 어떤 위기가 있을까? 그 위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에 해결해야 될 3가지 위기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요. 자아분화하고 직업 역할에 몰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아분화,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거죠. 직업 역할은 뭡니까? 그동안 직업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에 몰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시면은 네. 나에 대한 6,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9, 정체성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8, 아니라요. 이 직업을 8. 하시면서 정체성이 생겨야 되는데 5. 불구하고 직업에 대한 역할을 너무 많이 몰두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직장에서 바쁘시잖아요. 일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은퇴 시기 때 나의 정체성을 찾기가 너무 많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적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가시고 하나, 직업 역할에 몰두했던 7, 것들을 자아분화의 6, 갈등을 일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5. 있다는 사실이죠. 다음으로 신체 초월과 신체 몰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다닐 때 몸 어떻습니까? 건강하셨잖아요. 근데 은퇴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의 갈등이 점차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선배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고요. 저보다 워낙 더 술을 잘 드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요즘에 이제 1년에 한 2-3번씩 만났는데 올해 이제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못 먹겠다. 그래서 가볍게 맥주나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분 과거에는 은퇴하셨을 때 저보다 더 건강하다고 해서 술을 더 드셨던 분이신데 이제 와서는 거기에 대한 신체적 자신감이 이제 떨어지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은퇴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직장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에서 좀 더 건강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거기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아 몰두와 자아 초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있는 것처럼 나와 타인과의 구분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구분점을 어떻게 내가 찾아가야 되는지 앞서 이야기했던 역할과 같이 연계를 해봤을 때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 3가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가 연계기관을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위기의 상황에 맞는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에 연결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요,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동기적인 특성과 정서적인 특성, 인지 특성이 각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몬스의 5가지 욕구가를 여러분들이 우선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인간에게 특히 노년기 때 어떤 욕구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봤더니요. 장수의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 오래 살고 싶다라는 건요. 인간의 아주 기본이 아니라 기초적인 욕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거짓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죽어야지라고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오래 살고 싶다는 욕구를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여가를 즐기려는 욕구입니다. 여가 활동의 욕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즐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노년기 때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일했던 거를 보상받으려는 보상심리에서 이 여가활동 욕구는 조금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해방감을 맛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맡았던 역할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른 역할로 찾을 것인가, 또한 거기서 다른 것에 또 해방감을 볼 것인가 라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끔 바다도 가고 싶고요. 가끔 혼자서 영화도 보고 싶고요. 이런 느낌은 바로 이런 해방감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 내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를 떠나서는 혼자 고립 형태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집단 내에서 아니면 조직 내에서 그 참여적,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 평화롭고 명예롭게 물러나고 싶다라는 욕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톨슨과 와스켈의 7가지 또 욕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욕구 중에서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습니까? 그 직장에 내 기준에 맞춰서 그 직장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직장 기준에서 나를 변화하려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한다는 사실이죠. 다음으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장 욕구는요, 직장 내에서 생각해 보면요, 간단합니다. 우리 승진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승진 욕구를 우린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개발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 때 자기개발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이 만족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년기 때 자기개발 성장을 해야겠다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은퇴 전 5년에서 10년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획을 시켜서 그 노년기 때 그 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후세대에 무엇인가 남겨주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분들 뭐라고 코멘트 해주십니까? 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저희가 코멘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작은 의미의 문화를 전수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삶을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까? 안 바라보고 싶습니까? 네, 삶을 바라보고 싶으실 겁니다. 삶을 조망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고요. 또한 앞서 얘기했던 소속감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타인에게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서로 교감할 때 스스로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정서연계 특성이 있습니다. 정서연계 특성은요, 내향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면의 세계에 내적 성찰을 좀 더 탐구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바쁜 일상생활, 우리 직장생활을 떠나서 노년기가 왔을 때 어떻습니까? 혼자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어떻습니까? 내적인 성찰을 하나하나씩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성찰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시설을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이 요즘에 부쩍 많이 넣으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평소에는 종교가 없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노년기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5년 뒤부터 종교시설 나가서 스스로를 내적인 성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전엔 종교를 안 가지셨는데 왜 지금 종교를 가지십니까? 라고 했더니 마음이 너무 편해져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우선 체면과 지위, 연령이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나이 드시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거에 대한 체면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동안에 과거에 했던 역할이라는 게 있을 거고 연령에 맞는 행동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거 일을 하나를 추진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말을 이야기할 때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우울해지는 경향입니다. 우선 생리적인 상실감입니다.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이런 생리적 상실감을 같이 경험을 한다는 거고요. 대인관계에서의 역할 상실감도 같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한 거기에 따른 역할에 따른 지위 상실도 같이 오게 되겠죠. 또한 경제적 상실, 과거에 풍족하게 썼던 것들이 이 상실감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능의 상실이겠죠. 이건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죠. 사회적 기능, 신체적 기능 등에 대한 상실감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친구가 저와의 관계를 끊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느낌이 어떨까요? 감정이 어떨까요?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이야 우리 만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뭐 저기 인간관계 하나 정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쪽 인간관계에 하나 맺으면 되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년기 때 우리 활동 범위는 넓어집니까? 작아집니까? 대인관계도 넓어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작아짐으로 해서 이 대인관계 상실감은요, 기존에 느꼈던 대인관계 상실감보다는 훨씬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증가된다는 건 뭐냐? 곧 우리의 감정을 우울하게 만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실감들은 과거 대비, 은퇴 전 대비 우울해지는 경향이 좀 더 심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성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신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몸이 많이 아프시죠? 저도 이제 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게 되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첫 번째 당연히 연세 드신 분이 오면은 자리를 양보하겠죠. 그거는 작은 우리 도덕적이라고 윤리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리에 대한 의존성이 아주 기초적으로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경제적인 의존성이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돈을 만약에 명절 때 돈을 안 드렸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겁니다. 아이 뭐 이런 돈 주니 너희들 쓰기도 빡빡할 텐데. 근데 만약에 돈을 안 드렸습니다. 그럼 어머님 어떨까요?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죠. 그건 뭡니까? 경제적인 부분일 겁니다. 결국에는 그 작은 돈이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더 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모 신문사 조사에 의하면요, 자녀들이 경제적 지원했을 때 우리 자녀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 나왔다고 있는 곳에서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능력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능력이란 뭐냐면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곳에서 능력이 쇠퇴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능력이 얼만큼 감퇴되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스미싱 한번 생각해 보죠. 스미싱을 당하는 연령층을 보면요, 대부분 노년기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들으면 당연히 우스운 얘기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 노년기 때는 이 사회적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퇴기를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이 의존성의 증가를 이거는 나쁜 것이다라가 아니라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생애 주기와 발달 단계상에서 의존성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지연계의 특성을 보면요, 우선 사고의 융통성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기존에 자기가 생활해왔던 지식과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융통성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러울까요? 유연해질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저도 살면서 가장 융통성 있게 한다라는 건 뭐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저도 유연하게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 제 머릿속에서 또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또 고집스러운 게 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그냥 어차피 잠깐 볼 사람인데 뭐 그렇게 너의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 그냥 편하게 만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전 그게 되질 않는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융통성은 더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대인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돼서 최근에는 그거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등산 카페나 아니면 언어하는 중국어나 영어 카페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융통성을 융통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융통성이 어떤 게 좀 경직되어 있다라고 보면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상의 경향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요, 죽음이 가까워온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을 한번 뒤돌아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랬었지. 그때 참 좋았었는데. 맞아. 그때 이렇게만 안 했어도 참 괜찮았을 텐데. 라는 이 회상의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도 뭐 지금도 우리 대학교 때 아니면 학창시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것들 좋았던 시절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특히 아마 그 회상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생각하니까 첫사랑이라는 것도 아마 생각하시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년기에 지적 능력에 또 영향을 주는 또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지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 결국엔 나이와 교육 수준 간에 역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음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지능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의 활동이 활발해질까요? 적어질까요? 네, 당연히 낮아지겠죠. 또한 우리 직업 수준을 보면요, 꾸준히 인지 능력을 활용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보다 지능의 쇠퇴가 적게 일어난다. 결국에는 뇌를 많이 써야 결국에는 뇌가 활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이제 아시는 분이 예전에는 참 계산 잘했는데 암산을 잘했는데 요즘에 와서 암산을 잘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뇌를
과거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쓰지 못해서 쇠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쇠퇴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명절에 하는 놀이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리 신문에 보면 그 크로스 퍼즐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 퍼즐. 그 퍼즐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언어 감퇴를 줄이는 방법의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건강 상태인데요. 건강과 감각 기능은 어떻습니까? 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죠. 아프면은 뭐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또한 지적 능력 감소는요, 연령보다는 건강과 관련된 요인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히 해야 머리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양식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요. 활동적인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지적 유지 능력을 할 확률이 점점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적 능력이 감소합니다. 스트레스의 요인이겠죠. 다음에 기억력 특성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억의 상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 기계적인 암기보다는요, 논리적 기억 능력이 더 크게 감퇴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뇌의 활동량 감소에 따라서 논리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한 청각을 통해 들어온 기억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보단 듣는 게 훨씬 더 정보 기억이 오래 남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미래의 계획에 대한 거, 그 다음 조만 앞으로에 대한 계획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취약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의 감퇴 단계를 보면요, 감각 기억이 이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고요. 그 중에서 시력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단기 기억이 어떻습니까? 단기 기억의 포맷은요, 크진 않지만 장기 기억에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기 기억 같은 건 어떻습니까? 연령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장기 기억이 점점 감퇴가 된다는 거죠.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기억을 다시 회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다라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노화는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의 정보 처리 효율성이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또한 장기 기억에 대한 인출을 어렵게 만들고, 또한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의 저장 능력이 아니라요, 정보 처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언가 생각해서 무언가를 계획해서 한다라는 거에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정서 간의 관계를 보면요, 정서적으로 깊이 개입된 사건이 있죠. 감정적으로. 그럼 더 기억을 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유쾌한 사건 어떻습니까? 즐거웠던 기억을 더 많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땐 긍정적인 일, 기분이 나쁠 땐 부정적인 일을 더 많이 회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하거나 불안해지면요, 기억력이 저하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기 주요 정신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체적인 노화, 만성 질환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심리적이나 인지 능력에 대해서 많이 기능이 악화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신체 건강에 따라서 정신이나 그다음 신체적이나 모든 것들이 발병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우리 정신장애 부분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부작용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첫째, 앞서 얘기했던 우울증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보편적 증상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노년기 그런 우울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증상과 특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단과 예방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불안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나쁜 일이 곧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신체 증상의 발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살펴보면은 가족이나 건강, 재정, 타인 간의 건강 순으로 해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신분열증인데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환각이나 환청, 망상, 그다음 왜곡된 기억이 주된 증상이고요. 특히 사회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체적인과 연동을 해서 심리적 부정응 중에 대표적인 게 치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치매는요, 가장 치명적인 질환이죠.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질병은 알츠하이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츠하이머의 초기 증상은요, 기억력 장애부터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일을 잘 기억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기억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고 침착하지 못하고 흥분이 바로바로 된다는 겁니다. 또한 판단력과 집중력, 언어 능력이 감퇴가 돼서 사회 능력이 어떻습니까? 사회 능력이 감소되기 시작하고요. 이게 초기, 중기, 장기로 가면서 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양병원에
치매 관련된 의료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분들께서 이런 분들의 가족분들을 상담할 때는 어떻게 연계할지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